전시장 문이 벌컥 열리던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비에 젖은 바람이 안으로 훅 밀려들었고 입구 바닥에는 검은 구두 자국이 길게 번졌습니다. 문 앞에 선 여자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전시장 한가운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회색 정장을 차려입고 꽃바구니 옆에 서 있던 남자 강태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곁에는 아이보리색 저고리풍 원피스를 입은 윤서연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태욱을 가리키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사람 제 남편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전시장의 공기는 누가 칼로 잘라낸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입을 가렸으며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가장 놀라지 않은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어 문 앞에 선 여자를 바라봤고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 손에 들고 있던 초대장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이제 끝을 내야겠구나. 윤서연 62. 문화센터서의 강사로 알려진 이 여자는 사람들 눈에 늘 얌전하고 조용한 인물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외로운 중년 여성, 수수한 옷차림, 나지막한 말투, 늘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 누구든 그녀를 보면 쉽게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서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이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은행에서만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두 사람은 지방에서 작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남편은 등기와 민사 서류를 다뤘고 서연은 채권, 재산조회, 거래 내역, 가족관계, 명예 흐름을 보는 일에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모든 것을 접고 조용히 살아왔을 뿐 사람의 말과 서류 사이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냄새나는 거짓인지 알아채는 눈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태욱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 눈은 잠깐 반짝였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을 되묻는 습관, 전화가 오면 꼭 복도로 나가받는 버릇, 너무 정돈된 고독, 지나치게 연습된 배려, 외로운 사람이라기보다 외로워 보이도록 스스로를 연출하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서연은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주 조금씩 다가오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2달 전 동네 찻집에서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 순천이랑 광양 오가면서 중년 여자들 등쳐먹고 다닌다더라. 그때 서연은 그냥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젊은 여자가 아니라 대부분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이라는 대목이 특히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노후자금 일부를 빌려줬고 누군가는 병원비 사정이 딱하다며 현금을 건넸고 누군가는 재혼을 암시하는 말에 속아 적금을 깼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소문만으로 사람을 단정할 생각은 없었지만 서연은 그때 처음으로 태욱이 누구인지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볼수록 이 남자가 단순히 외로운 척하는 유부남이 아니라는 확신이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그 결심은 아주 조용했고 아주 단단했습니다. 태욱이 건네는 커피를 받으며 미소 짓는 동안에도 공원 벤치에서 그의 한숨 섞인 인생사를 들어주는 동안에도 서연은 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간에 전화를 피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지, 같은 문장을 누구에게 반복하는지
휴대전화는 어떤 각도로 감추는지, 자신이 한 거짓말을 며칠 뒤 어떻게 바꿔 말하는지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점점 더 마음을 여는 척했습니다. 태욱이 자신을 만만한 먹잇감이라고 믿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자는 결국 자신이 가장 잘 속인다고 믿는 순간 가장 크게 무너진다는 걸 서연은 오래전에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전시장에 문을 박차고 들어온 여자, 최미정은 강태욱의 법적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또 다른 두 여자가 더 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태욱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재혼 약속을 믿고 전셋돈 일부를 넘겼다가 가정까지 흔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윤서연을 불쌍한 피해자로 보던 그 순간 정작 이 무대를 가장 오래 준비해온 사람은 바로 윤서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날 그 전시장 문이 열리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설렘처럼 보였던 것이 어떻게 덫이 되었고 또 그 덫을 누가 누구에게 되돌려 놓았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말이 오래 남을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속일 수 있어도 끝내 삶의 태도까지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예순의 봄에 시작된 가장 조용하고도 치열한 싸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장 다정한 얼굴 뒤에 냄새 순천의 봄은 늘 조금 늦게 풀립니다. 겨울 끝자락에 찬 기운이 남아있는 3월 초 문화센터 앞 벚나무 가지는 아직 앙상했지만 햇빛만큼은 꽤 부드러웠습니다. 윤서연은 오전 수업이 끝난 뒤 붓을 씻고 먹물을 정리하다가 강의실 문 앞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서성이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자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문턱 안으로 성급히 들어오지 않고 예의를 차리듯 몸을 약간 기울였습니다. 혹시 윤 선생님 맞으십니까? 제가 아래층 인문학 강좌를 듣는데 늘 선생님 글씨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첫마디는 점잖았고 목소리는 낮았으며 너무 친하지도 차갑지도 않게 정확히 중간을 지켰습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함께 떠올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태욱 64이라 했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관련 사업을 했고 지금은 거의 정리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배우자는 오래전에 정리되었고 자녀들은 타지에 나가 거의 연락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너무 매끈했습니다. 외로운 중년 남성이 꺼내기 좋은 정보들이 빠짐없이 들어 있었고 상대가 불쌍함과 동질감을 동시에 느끼도록 짜인 자기소개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별말 없이 웃으며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라고만 말했습니다. 태욱은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받는 척했고 종이컵을 받는 손끝까지 지나치게 단정했습니다. 손톱은 지나치게 깔끔했고 값비싼 향수는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관리된 남자라는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한 비누 향이 났습니다. 그런 향은 오히려 서연을 더 긴장하게 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에게서 나기엔 너무 계획적인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태욱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와 지난번 차갑 감는 셈 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차 한 잔의 빚을 만들고 다시 그 빚을 갚으며 관계를 잇는 방식. 아주 흔하고도 지겨울 만큼 많이 본 수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런 것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라며
부드럽게 받았습니다. 태욱은 곧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의 말을 끌어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남편은 언제 돌아가셨는지, 따님은 어디 사는지, 혼자 사시면 저녁은 어떻게 챙기시는지. 질문 하나하나는 무례하지 않았지만 합치면 한 사람의 생활 동선을 그릴 수 있는 정보들이었습니다. 서연은 필요한 만큼만 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노트 한쪽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질문 위주, 생활 패턴 파악 목적. 태욱은 참을성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단번에 깊이 들어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그는 문화센터 근처 공원 벤치에서 우연을 가장해 서연과 마주쳤고 또 며칠 뒤에는 빵집 앞에서 선생님 취향이 단팥이실 것 같았습니다 라며 소보로빵을 건넸습니다. 그 말은 가볍게 들으면 다정했고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관찰의 결과였습니다. 서연은 일부러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제가 늘 그 집에서 빵 사는 걸 보셨나 봐요. 태욱은 살짝 머쓱한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가면 자꾸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너무 직접적이지도 너무 애매하지도 않게 정확한 선을 찔렀습니다. 평범한 62 여성이면 가슴이 살짝 흔들릴 만한 농도였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는 연기를 아주 조금 했습니다. 그 순간 태욱 눈빛이 변했습니다. 사냥꾼이 먹잇감이 반응하는 걸 확인했을 때 잠깐 스쳐가는 만족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확인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서연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화센터 청소를 맡는 김씨 아주머니와 찻집 주인 박 여사, 근처 약국에 오래 근무한 지인을 통해 천천히 이름을 흘려보냈습니다. 강태욱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처음엔 다들 고개를 갸웃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조각이 모였습니다. 광양에서도 본 적 있다. 어느 카페에서 중년 여자와 손잡고 있는 걸 봤다. 병원 근처에서 누군가와 실랑이 하는 걸 봤다. 본인은 혼자라고 하고 다니지만 가끔 반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결정적인 말은 찻집 주인이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 겉은 점잖은데 눈이 돌아가는 게 이상해. 사람 얼굴 보는 게 아니라 지갑 열릴 사람 찾는 눈이야. 그 한마디에 서연은 마음속 가늠자를 거의 세웠습니다. 그러나 소문만으로 덮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 상습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먼저 차 한잔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고 공원 산책 제안도 한번 받아주었습니다. 태욱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외로움을 풀어놓았습니다. 사업이 기울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이 나이가 되니 아무도 자신을 진심으로 봐주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도중 몇 번이나 숨을 길게 내쉬었고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서럽습니다. 같은 문장을 적절한 타이밍에 넣었습니다. 그건 외로운 사람의 고백이라기보다 외로움에 약한 사람을 겨냥한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오히려 두 눈을 살짝 적시기까지 했습니다. 태욱은 완전히 안심한 듯 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장면은 한 달쯤 지났을 때 나왔습니다. 태욱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조금 난처한 일이 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나오는구나. 그는 거래처에 묶인 돈이 있는데 열흘만 지나면 정리된다고 했고 그 사이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다며 500만 원만 잠시 빌려줄 수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끝에는 늘 그렇듯
미안함과 자존심 사이를 오가는 연기를 섞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탁드리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상하게 믿음이 갑니다. 서연은 입술을 한번 깨물며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돈이라 바로는 어렵고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태욱은 급히 물러서는 척했습니다. 아닙니다. 잊으십시오. 제가 괜히 실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던질 미끼는 던진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트에 적었습니다. 1차 금전 요구, 액수 소액으로 시작, 신뢰 형성 후 확대 가능성, 그리고 다음 줄에 짧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장 함정은 다정하게 열렸다. 윤서연은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않았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으로 길게 들어와 거실 바닥에 누렇게 눕고 있었고 벽시계 초침 소리는 평소보다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을 시험한다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기운을 씁니다. 더구나 상대가 능숙하게 거짓을 다루는 사람일수록 조금만 서두르면 오히려 내가 읽힌다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날 태욱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비워두고 셋째 날 오후에야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칠만 도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차용증은 써야 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순간 서연은 거의 확신했습니다. 태욱은 이걸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상습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이들은 대체로 작은 장치를 우습게 봅니다. 자신이 더 영리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상은 맞았습니다. 태욱은 10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감격스러울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선생님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차용증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그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야 당연하지요. 오히려 그렇게 해주셔야 제 마음이 더 편합니다. 서연은 그 말에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진짜 급한 사람은 차용증을 쓰는 순간 표정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태욱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 앞에서도 여러 번 비슷한 연기를 해봤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약속 장소를 일부러 자신이 아는 작은 법무사 사무소 근처 카페로 정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하던 시절 인연이 닿은 후배가 운영하는 곳이었고 내부에 작은 CCTV가 선명하게 잡히는 자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 당일 태욱은 깔끔한 셔츠에 짙은 남색 재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 같지 않을 만큼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그게 바로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너무 초라하면 의심받고 너무 여유로우면 미안함이 희석됩니다. 그는 늘 그 중간 불쌍하지만 품이 있는 척 보이는 지점을 정확히 골랐습니다. 서연은 미리 준비한 봉투를 꺼내기 전에 차용증 용지를 내밀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상환 기한, 금액. 태욱은 펜을 잡고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그 미세한 정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가장 익숙한 거짓말 앞에서만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곧 능숙하게 적었고 서명까지 매끄럽게 끝냈습니다. 서연은 그가 적는 손놀림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처음 써보는 차용증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건네며 일부러 덧붙였습니다. 저는 돈보다 약속을 더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태욱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갑니다. 그날 카페를 나서기 전 태욱은 문 앞에서 잠시 서연을 바라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일이 정리되면 제대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꼭요.
그 눈빛은 마치 단순한 금전거래 이상의 감정이 생겼다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서연은 얼굴을 살짝 돌리며 그때 이야기하시지요라고 답했습니다. 태욱이 뒤돌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 여기까지 들어왔다. 나중에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해도 그 문은 내가 연 것이다. 며칠 뒤부터 태욱은 부쩍 다정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날씨를 묻는 문자, 점심시간에는 식사는 했는지 묻는 안부, 저녁에는 혼자 계시면 더 쓸쓸하지 않으시냐는 말까지. 그러나 이상하게도 전화는 늘 건물 밖이나 차 안에서만 했습니다. 영상통화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일부러 집에 계실 때 목소리 들려주세요. 너무 조용해서 가끔 무서울 것 같아요라고 보내자 그는 한참 뒤에야 답장을 보냈습니다. 요즘 집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조금 정리되면요. 서연은 즉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딸은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말만 듣고도 한참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서연은 이번만큼은 딸에게 사실을 일부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사람 하나를 좀 보고 있어. 지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다치면 안 돼.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하려는 거야. 엄마는 이제 예전처럼 무작정 당하는 나이가 아니야. 지영은 곧장 움직였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금융권 친구를 통해 태욱 명의의 과거 사업자 흔적과 폐업 이력, 관련 민원 기록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비슷한 업종으로 개업과 폐업이 반복됐고 주소지가 자주 바뀌었으며 작은 민사 분쟁 흔적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최근 3년 사이 연락처를 여러 번 바꾼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겨 사는 사람의 패턴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연이 원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여왔다는 명확한 흐름이었습니다. 그 무렵 태욱은 예상대로 2차 요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비였습니다. 전날 지인이 쓰러져 대신 막아줘야 할 돈이 생겼다느니 자신도 창피해서 미치겠다느니 열흘이 아니라 일주일만 더 기다려달라느니 하면서 말끝마다 괴로움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아주 교묘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아니면 이런 말도 못합니다. 그 문장은 돈 부탁이 아니라 감정의 증표처럼 들리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바로 그 지점에서 흔들립니다. 내가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연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돈은 더 어렵고요. 대신 왜 이렇게 급한지 정확한 사정을 말해보세요. 태욱은 그 순간 처음으로 살짝 짜증을 냈다가 곧 표정을 눌렀습니다. 너무 빨리 감정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작은 실수는 서연에게 오히려 큰 수확이었습니다. 본성이 금이 간 틈으로 비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태욱에게 제가 괜히 불안해서요. 미리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라고 일부러 흘려보았습니다. 그러자 태욱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질문은 짧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한 발 물러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태욱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돌아왔지만 그날 이후 서연을 다루는 태도는 한층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반면 서연의 준비는 더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찻집방 여사를 통해
예전에 태욱에게 속았던 여자의 연락처 하나를 어렵게 받아냈고 며칠을 망설이다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중년 여성의 첫 마디는 싸늘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라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연이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저도 지금 그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저 그 사람 때문에 적금 깼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피해자 박선자가 나타났습니다. 59, 남편과 사별한 뒤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자였습니다. 태욱은 그녀에게 재혼 비슷한 말까지 흘리며 접근했고 창피한 사정을 들키기 싫다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1,500만 원을 빌려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잘 갚는 척 일부를 돌려주다가 나중에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돈보다도 나 같은 여자도 다시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믿었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선자는 전화 끝에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그게 더 수치스러웠어요. 내가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내가 나를 제일 많이 욕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목이 꽉 메었습니다. 태욱이 훔쳐간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품어본 사람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을 향한 마지막 따뜻함까지도 긁어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창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저녁놀 아래 아파트 창문들이 붉게 번지고 있었고 멀리서 초등학생들 떠드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건 이제 내 일만이 아니다. 내 자존심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는 이걸 끝내야 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꼭 대단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조용히 참고 산 예순의 여자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한 사람의 거짓말을 끝장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래된 서랍에서 남편이 쓰던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자 차가운 금속 감촉이 느껴졌고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시작입니다. 강태욱 씨. 3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파고드는 칼 강태욱은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의 여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외롭다는 걸 알면 먼저 자신의 외로움을 내보였고 상대가 조심스러운 성격이라는 걸 알면 자존심 상하지 않을 만큼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절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덤비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친절, 배려, 우연, 공감, 그리고 아주 늦게 돈. 그는 마치 요리사가 불 조절을 하듯 관계의 온도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속았습니다. 노골적인 사기꾼은 피하면 되지만 따뜻한 위로처럼 다가오는 사기꾼은 늦게야 진짜 얼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이제 그의 흐름을 거의 읽고 있었지만 그것을 확실한 증거로 묶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발 더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4월 중순의 어느 비 오는 날 서연은 먼저 태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겠습니다. 태욱은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평소 저녁 약속을 피하던 그가 서연이 먼저 문을 열자 곧바로 움직인 것입니다. 서연은 일부러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한정식 집을 택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 식당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뜨거운 된장국 냄새, 젖은 우산에서 풍기는 비 냄새가 실내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욱은 그날 유난히 말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원하는 상황이 오면 경계가 풀어집니다. 그는 서연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선생님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고요.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태욱은 숨을 한번 들이켰다가 눈을 낮췄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우습지만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은 명백한 선 넘기였습니다. 노후 외로움에 지친 사람이라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그는 자신을 혼자라고 밝혀왔고 서연 역시 홀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허락된 온도 안에서 충분히 피어날 수 있는 감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착각을 심습니다. 고백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게 말해놓고 상대가 혼자 의미를 키우도록 둡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라고 빠져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서연은 일부러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뒤 녹음 파일을 옮기며 혼잣말했습니다. 역시 결혼을 직접 말하진 않는군요. 대신 생각하게 만들죠. 며칠 뒤 태욱은 더 노골적인 문장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과는 남은 인생을 좀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연은 처음으로 아주 작은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마음 다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경고이면서 동시에 확인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기서 한 발 물러나거나 정말 진심이라면 분명히 관계를 정리하고 책임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욱은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정리가 필요한 일이 좀 있어서요. 정리. 아주 교묘한 단어였습니다. 아내가 있다는 사실은 숨긴 채 마치 과거의 복잡한 인연이 남아있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말. 그는 늘 사실의 테두리만 스치면서 핵심은 숨겼습니다. 서연은 이 지점에서 거의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유부남이다. 그리고 자기 처지를 설명할 때 애매한 표현으로 상대가 스스로 오해하게 만드는 버릇이 있다. 확인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박선자의 소개로 두 번째 피해자와 연결된 것입니다. 이름은 정하나 56, 여수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는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요, 아내랑 따로 산다고 했어요. 이혼 서류만 정리되면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2달 뒤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다며 돈을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돈도 돈이지만 그 이유가 더 끔찍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보낸 뒤부터 태욱의 연락이 들쭉날쭉해졌고 따지면 오히려 이 나이에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지막에 울음을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사랑받은 게 아니라 시험당했다는 걸. 서연은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태욱은 여자들의 외로움만 건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다시 믿어보려 했던 순간을 골라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태욱은 서연에게 3번째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액수가 더 컸습니다. 사업 정리 과정에서 가압류를 풀 돈이 필요하고 그게 정리되면 오히려 이자까지 얹어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미래를 섞었습니다. 제가 이 일만 정리되면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참 지독하게 영악한 말이었습니다. 청혼처럼 들리게 하지만 청혼은 아닌, 희망처럼 들리게 하지만 책임은 없는 말. 많은 여성이 그 문장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서연은 이번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제 노후 돈이라 쉽게는 못 움직입니다. 그러자 태욱은 예상대로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까지 이렇게 보이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만은 저를 사람으로 봐주실 줄 알았습니다. 바로 이 패턴이었습니다. 부탁이 거절되면 상대의 인정 욕구를 건드려 죄책감을 심는 방식. 서연은 속으로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같은 수법이다. 그날 이후 서연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료만 모을 게 아니라 종결의 무대를 준비해야겠다고. 그녀는 먼저 최미정을 찾아야 했습니다. 법적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의 행동을 알고는 있는지, 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탐문 끝에 미정은 광주 인근의 병원에 정기적으로 통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어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왔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생활이 쉽지 않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서연은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의 배우자를 직접 만나는 일은 누군가의 상처를 또 한 번 들춰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녀는 움직였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미정을 처음 마주한 날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오며 소리치는 여자라는 이미지와 달리 실제의 미정은 마르고 창백했으며 피곤이 얼굴 전체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병을 오래 앓은 사람의 기운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하고 태욱과의 관계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사랑에 빠진 피해자처럼만 말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의심했고 지금은 다른 피해자들과 연결 중이며 이 일을 끝낼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정은 처음엔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남편에게 속아 넘어간 또 다른 여자가 아니라 남편에게 접근해 사실을 캐고 있었다는 말을 쉽게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서연이 차용증 사본, 녹음 일부, 피해자 진술 메모를 하나씩 내밀자 미정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물컵을 꼭 쥐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 또 그랬군요. 그 짧은 한마디 속에는 수년치 피로와 체념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정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예상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태욱은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일을 반복해왔고 들킬 때마다 장사 때문에 인간관계가 복잡해서 오해받은 것이라며 넘어갔습니다. 생활비는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체면을 위해 좋은 옷과 차를 포기하지 않았고 병원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본인 명의가 아닌 대출을 알아보게 하거나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미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오랜 기간 배신당한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고갈이 먼저 남습니다. 그걸 본 서연의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남자는 바람난 남자나 사기꾼을 넘어 병든 아내의 삶까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한참 뒤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 잡으실 거면 이번엔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어설프면 또 빠져나갑니다.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만나 뵌 겁니다. 미정은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태욱이 과거에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 캡처, 돈을 빌린 계좌 일부 내역, 그리고 한번 들켜 변명하던 녹취록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넘기며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퍼즐이 거의 맞춰졌습니다. 남은 것은 타이밍과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강태욱 같은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장소가 어디인지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 체면이 벗겨지는 순간. 그래서 그녀는 문화센터서의 전시회 날짜를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남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태욱이 가장 점잖은 얼굴을 하고 나타날 장소. 그의 가면이 가장 크게 찢어질 무대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사장 무너뜨리려면 가장 높은 곳에서 전시회 준비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서연은 수강생들의 작품을 고르고 액자 배치를 의논했으며 초대 문구를 다듬고 로비에 둘 꽃 장식을 주문했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잔잔한 준비 속에 다른 종류의 계획이 함께 엮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연은 태욱에게 일부러 전시회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대표 작품도 하나 내기로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당일엔 축하객도 많아서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태욱은 그 말을 들을수록 더 깊이 안심했습니다. 한 여자에게 충분히 신뢰받고 있고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도 자신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관계가 무르익었다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기꾼이 제일 약해지는 순간은 상대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확신할 때입니다. 서연은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오히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전시회를 일주일 앞두고 서연은 태욱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순천 시내 조용한 횟집 2층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봄 비가 내리고 있었고 골목 간판 불빛이 젖은 바닥에 길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그날 일부러 평소보다 조금 밝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지나치지 않지만 여성스럽게 보이는 연한 베이지색 옷이었습니다. 태욱은 그 모습에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술잔을 채우며 유난히 다정한 표정을 지었고 말끝마다 우리라는 단어를 섞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가장 아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와서야 마음 편한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됩니까? 정말 혼자이신 겁니까?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태욱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정리가 덜 된 관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역시였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 가장 자주 쓰는 문장 중 하나. 법적 정리가 덜 됐다. 관계는 끝났다. 책임은 흐리고 기대는 남기는 방식. 서연은 그 순간 속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끝났다. 그 자리에서 서연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욱은 눈에 띄게 기뻐했습니다. 조금만 더 밀면 노후 자금이 열리고 관계도 확실해질 거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 낸 척하며 손을 내밀었고 서연은 아주 잠깐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온기가 닿자 태욱 얼굴에 비열할 만큼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걸렸다. 그러나 그날 식당 방 한쪽 화분 뒤에는 박선자의 조카가 설치해둔 소형 녹음기가 있었고 복도 CCTV에는 태욱이 서연 손을 잡는 장면이 선명히 남았습니다. 사적인 친밀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 그가 저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는 식으로 뒤집어 씌울 여지를 미리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서연은 이제 거짓말 한 겹 한 겹을 벗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시회 사흘 전 최미정과 박선자, 정하나는 서연의 집에 모였습니다. 늦은 오후 부엌에서는 보리차가 끓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차곡차곡 놓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남자에게 속았다는 공통점 말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새 여자였으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차용증 사본과 녹취 정리본, 각자의 피해 시점을 표로 정리한 종이를 내밀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는 2024년 가을, 누구는 2025년 초, 누구는 2026년 봄. 같은 말, 비슷한 돈 부탁, 같은 애매한 미래 약속. 그 패턴이 한눈에 드러나자 정하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나만 바보인 줄 알았어요. 박선자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인간이 사람 인생을 도장 찍듯 찍고 다녔구나. 미정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사람들 앞에서 끝내요. 도망 못 가게. 그러나 서연은 감정만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역할을 나눴습니다. 미정은 법적 아내로서 전 시장에 먼저 들어와 신분을 밝힐 것, 박선자는 금전 피해를 구체적으로 말할 것, 정하나는 이혼 서류를 핑계로 자신을 속였던 문자 일부를 보여줄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누구도 먼저 악다구니를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강태욱 같은 인간은 상대가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합니다. 여자들이 집착한다. 오해를 키운다. 내가 유명해서 시기한다 같은 황당한 말을 던지며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엔 분노보다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소리치는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하지만 조용히 증거 내미는 사람은 무서워합니다. 세 여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이미 충분히 울었고 충분히 무너졌기에 이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전시회 당일 아침 문화센터 로비는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축하 화분이 줄지어 놓였고 흰 장갑을 낀 직원들이 작품 배치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복도에는 갓 뽑은 인쇄물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초여름 바람과 거리의 먼지 냄새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더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수강생 한 명이 선생님 오늘 긴장도 안 하시나 봐요라고 웃을 정도였습니다. 서연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긴장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지금 그녀 안에 있는 건 결심뿐이었습니다. 정오 무렵 태욱이 꽃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다듬어진 머리, 반짝이는 구두, 남색 정장. 누가 봐도 신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 뿌듯합니다. 서연은 고맙다는 말을 하며 그를 전시장 안쪽, 사람들이 잘 보이는 중앙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었습니다. 태욱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환영하는 무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각, 서연은 일부러 사회를 맡은 직원에게 작품 설명 순서를 조금 늦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한 시간에 최미정이 문화센터 정문을 지나 들어섰습니다. 이어 박선자와 정하나도 각각 간격을 두고 로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더 현실적인 얼굴들이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아내, 오래 상처 입은 미용실 원장, 마음이 망가진 꽃집 사장. 그들이 전시장에 들어서는 장면을 본 순간 서연은 자신의 손끝이 아주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욱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관람객에게 이 작품은 윤 선생님 대표작입니다라며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안으로 들어섰고 잠시 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욱은 그녀를 본 순간 얼굴빛이 툭 꺼졌습니다. 그 짧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서연은 알았습니다. 오늘은 도망 못 간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 사람 제 남편입니다라고 외친 뒤의 장면은 준비한 사람에게도
예상보다 더 거셌습니다. 순식간에 시선이 쏠리고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태욱은 처음엔 아내를 달래려는 척했지만 곧바로 서연 쪽을 흘끗 보며 상황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선자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남편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한테 돈도 빌렸습니다. 이어 정하나가 휴대전화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이혼 정리 중이라고 했습니다. 태욱의 얼굴이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끝장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 뒤에서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윤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떨지도 울지도 않은 채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욱 씨, 차용증까지 써놓고도 또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오장 벗겨진 얼굴, 무너진 체면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전시장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윤서연을 동정하거나 어쩌면 몰라서 휘말린 피해자 정도로 보던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여자가 아니라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칼같이 말을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욱은 그제야 처음으로 진짜 당황했습니다. 차용증이요? 무슨 차용증입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동자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에서 사본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날짜, 금액, 이름, 서명 모두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발 더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 저한테 거래처 자금이 묶였다고 했죠.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면 정리된다고 했죠. 같은 말 박선자 씨한테는 작년에 했고 정하나 씨한테는 2달 전 했더군요. 그때도 일주일이면 된다고 했습니까? 전시장 한쪽에서 누군가 낮게 세상에 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욱은 곧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 궁지에 몰리면 늘 그렇듯 사실을 부정하는 대신 감정을 흐리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잠깐 돈을 융통한 건 맞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답했습니다. 그럼 유부남인 건 오해입니까? 태욱 입술이 굳었습니다. 미정은 그 순간 가방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내 남편 맞습니다. 박선자는 계좌이체 내역을 내밀었고 정하나는 관계 정리되면 같이 살자는 취지의 문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던 시선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태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정장과 매끈한 말투로 가려졌던 것이 순식간에 누군가의 노후를 노리고 병든 아내를 속이고 여러 여자를 동시에 희망 고문한 남자의 얼굴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욱의 마지막 발악은 그 뒤에 나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마음 있었잖아. 당신도 나 만나면서 좋았잖아. 왜 이제 와서 나만 나쁜 놈 만들어? 그 말은 너무 비열해서 전시장 안이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을 속인 자가 마지막에 늘 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까지 진흙탕에 끌어들여 같이 더럽히는 것. 그 순간 서연 얼굴에 처음으로 슬픔 비슷한 것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믿는 척했습니다. 태욱은 멍하니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사람에게서 나면 안 되는 냄새가 났고 너무 익숙한 거짓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차용증도 썼고 녹음도 했고 피해자도 찾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해서 만난 줄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또 누굴 망칠지 확인하려고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이 전시장에 울리고 나자 사람들 표정은 충격을 넘어 서늘한 쾌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강태욱은 자신이 한 여자를 완전히 요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여자에게 처음부터 읽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조용하고 수수해서 만만해 보였던 예순의 여자에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무슨 태욱이 말을 더듬는 사이 문화센터 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관장은 그동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미 서연에게 사건 개요를 일부 전달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 선생, 아니 강 씨라고 부르는 게 맞겠군요. 여기서 더 큰 소리 치실 일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문화센터 출입 금지입니다. 더 말씀하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태욱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목소리를 높이던 남자가 그 한 단어에 눈빛을 피했습니다. 상습적으로 경계선을 넘나드는 인간들은 법이라는 말을 들을 때만큼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때 박선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계좌이체 내역을 흔들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1,500만 원, 이자까지 쳐서 다 돌려받을 겁니다. 내가 그 돈 때문에 적금 깬 날 밤 내 스스로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당신은 몰라. 그런데 오늘부터는 내가 나를 원망 안 하려고. 대신 당신을 끝까지 쫓아갈 거야. 뒤이어 정하나도 울먹이던 얼굴을 닫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도요. 꽃집 정리할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한테 같이 살자느니 모니 입에 담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한 게 아니라 남의 외로움을 골라먹은 겁니다. 그 말에 주변에서 숨죽인 동의가 흘렀습니다. 누군가 낫게 맞는 말이지 하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저런 인간이 제일 나쁘다고 혀를 찼습니다. 최미정은 끝까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가장 차가웠습니다. 병원비 모자라다고 나한테 카드값 밀어달라 하던 사람이 밖에서는 이런 짓 하고 다녔구나. 나 오늘 여기 안 왔으면 또 나만 미친 여자 되는 거였겠지. 그 말은 소리치지 않아도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태욱은 그제야 미정을 향해 당신이 왜 여기까지 와서라고 말했지만 미정은 끊었습니다. 왜 왔냐고? 당신이 남편이었으니까 왔다. 그런데 오늘 끝나면 그 이름도 끝낼 거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 삼킨 눈물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미정을 보았습니다. 처음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났을 때와 달리 지금의 미정 얼굴에는 고단함 속에서도 이상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더는 당하는 쪽으로만 남지 않겠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태욱은 끝내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까 하며 몸을 돌리자 관장 옆에 있던 남자 직원 둘이 길을 막았습니다. 설명은 밖에서 하시죠. 그 순간 태욱의 체면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늘 번듯한 남자처럼 고개를 세우고 다니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출입을 제지당하며 밀려나듯 전시장을 나가는 모습은 처연하기보다 초라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꽃바구니까지 들고 왔네. 정말 그랬습니다. 축하인 척, 애정인 척, 품위인 척 들고 온 꽃바구니가 바닥에 넘어져 하얀 백합 한 송이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서연은 이상하게도 가슴속 응어리 하나가 툭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다 안다는 얼굴로 남의 인생을 후벼 파던 사람이
결국 자기 포장용 소품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나는 모습이 너무도 상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욱이 나간 뒤에도 전시장 안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수강생들과 방문객들은 충격과 안도,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다가와 괜찮으냐고 물었고 누군가는 괜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70대 수강생 김봉남 여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서연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잘하셨어요. 우리 나이엔 속은 사람이 숨어야 하는 게 아니라 속인 사람이 얼굴을 못 들게 해야 해요. 그 말에 서연의 눈가가 처음으로 젖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단지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누군가 대신 말해줘야 할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 대신 벗겨줘야 할 가면을 벗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진짜 종결은 늘 사람들 박수 속이 아니라 그 뒤에 남는 현실에서 결정됩니다. 서연은 그날 저녁 세 여자와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식당 구석자리에서 그들은 뜨거운 국밥을 앞에 두고도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너무 많이 소모된 하루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의외로 정하나였습니다. 전 오늘 처음으로 창피하지 않았어요. 늘 내가 멍청해서 속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골라 속인 거였더라고요. 박선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미정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혼도 하고 돈 문제도 정리하고 필요한 건 다 할 겁니다. 서연은 조용히 국밥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조용히 끝까지 갑시다. 그 말에는 승리의 흥분보다 마무리하는 사람의 냉정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늘 화려한 공개 폭로 뒤에 시작되기 마련이라는 걸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육장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피는 것들 공개 폭로 뒤의 일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강태욱은 처음 며칠간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다른 사람 휴대전화로 걸고 심지어 공중전화로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어떤 통화에서는 사과를 했고 어떤 통화에서는 오히려 협박을 섞었습니다. 당신들 명예훼손으로 가만 안 둔다. 사적인 감정 문제를 왜 공개하느냐. 내가 돈을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필요한 연락은 오직 문자로만 남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들조차 나중을 위해 차곡차곡 저장했습니다. 박선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았고 정하나는 빌려준 금액과 문자 내역을 정리해 내용증명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최미정은 드디어 오랫동안 미루기만 했던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지쳐있던 그녀의 발걸음도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면서 이상하리만큼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은 결심이 서는 순간 아픈 몸으로도 전혀 다른 눈빛을 갖게 됩니다. 강태욱은 끝까지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박선자에게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상황이 꼬인 것뿐이라고 했고 정하나에게는 당신이 먼저 매달린 것 아니냐고 말했다가 되레 더 큰 반발만 샀습니다. 심지어 미정에게는 내가 병원 다닌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냐며 적반하장으로 굴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미정은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크게 웃었다고 했습니다. 체념도 눈물도 아닌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내 병 때문에 힘들었으면 남의 여자들한테 가서 돈 뜯고 희망 고문하는 게 맞냐고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묻고 싶지도 않아요.
저 사람은 답이 없는 인간이라는 걸 너무 오래전에 알았어야 했더라고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오랫동안 상처 입어온 사람은 외부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밤을 혼자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센터 안에서도 후폭풍은 컸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는 오히려 서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몰라서 당한 여자가 아니라 끝내 자기 자리에서 침착하게 진실을 드러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수강생들에게 그 사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 늦은 나이의 외로움, 자식에게 짐 되기 싫어 혼자 버티는 날들 속에서 누군가의 다정한 말에 마음 한번 흔들리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봉남 여사는 수업 도중 붓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인간 잡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더는 만만한 세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수강생 몇 명이 박수를 쳤고 서연은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 남자를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또래 여성들이 더는 부끄러워 숨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두 번째 기회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서연의 사위 민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 일밖에 모르고 살던 민석은 처음에 이 일을 듣고 철없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조심하셨어야죠. 그 한마디에 딸 지영과 크게 다툰 뒤 민석은 뒤늦게 순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장모 얼굴을 직접 보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쉽게 말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말이 없는 성격인 그는 서연 앞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외로운 사람 마음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서연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알면 됐다. 사람은 늦게 배워도 괜찮다. 그날 이후 민석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전구도 갈아주고 집수리도 챙기고 명절에 형식적인 전화만 하던 사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상처를 통해서야 타인의 마음을 배웁니다. 늦었지만 배운 사람에게도 인생은 한 번쯤 다시 기회를 줍니다. 최미정 역시 달라졌습니다. 병원 치료는 계속 받아야 했지만 그녀는 이전처럼 수그린 얼굴로 살지 않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수업을 등록했고 지인이 소개한 행정 보조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더는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어느 오후 서연과 함께 강변 산책을 하던 미정은 말했습니다. 처음엔 선생님도 미웠어요. 내 남편이 만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난 평생 저 인간에게 또 당하고 살았을 거예요.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강물이 은빛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해질 무렵 특유의 눅눅한 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사람한테 속은 거예요. 그런데 끝낼 사람도 결국 우리였죠. 미정은 그 말에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처음 병원 앞 카페에서 봤던 지친 얼굴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박 선자는 미용실 한쪽 벽에 작게 손글씨 액자를 걸었습니다. 나를 원망하지 말 것. 정하나는 꽃집 입구에 새 화분을 들여놓으며 이제야 가게 공기가 다시 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참 오래 생각했습니다. 강태욱 같은 인간은 꼭 돈만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공기까지 탁하게 만들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가 떠난 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되찾는 것은
돈보다 숨결이고 체면보다 생활의 평온입니다. 그녀 역시 그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휴대전화 문자함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었고 누군가의 거짓말을 검증하느라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다시 붓을 들고 먹을 갈 때면 검은 먹향이 묘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더는 확인해야 할 남자도 붙잡아야 할 거짓도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홀가분할 줄은 몰랐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 강태욱의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돈 독촉이 이어지고 렌트비까지 밀리면서 결국 지방 친척 집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처럼 반듯한 정장을 입고 카페에 앉아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다닐 형편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도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몰락이 통쾌할 수는 있어도 그 몰락 속에 내 시간을 너무 오래 묶어두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진짜로 얻고 싶었던 것은 한 남자의 파멸이 아니라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한 번 속을 뻔한 사람은 두 번 다시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남는 대신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겨울 초입 문화센터는 다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늦게 피는 마음이었습니다. 윤서연은 대표 작품으로 짧은 문장을 하나 써걸었습니다. 사람의 값은 말이 아니라 책임에서 드러난다. 관람객들은 그 글귀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누군가는 내용을 다 알지 못했어도 묘한 울림을 느꼈고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회 첫날 미정과 박선자, 정하나가 함께 꽃다발을 들고 왔고 지영과 민석도 손녀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서연은 사람들 앞에서 짧게 인사했습니다.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도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내 인생 전체가 되게 두지만 않으면 사람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박수가 조용히 이어졌고 서연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착각이었고 자신이 되찾은 것은 체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에필로그 예순의 설렘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싶었던 마음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오직 그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허영과 욕심을 채우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윤서연은 처음엔 자신이 피해자가 될 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사건은 그녀에게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히만 살아온 줄 알았던 자신 안에 필요할 때는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단단함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은 평생 한 가지 얼굴로만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는 얼굴도 필요하고 때로는 진실을 끝까지 들여다보는 얼굴도 필요합니다. 서연은 늦은 나이에 그 두 얼굴을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강태욱은 끝까지 자신이 왜 무너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돈 몇 푼, 거짓말 몇 마디, 애매한 미래, 약속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짜로 무너지는 이유는 들킨 거짓의 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남의 인생을 가볍게 여긴 태도가 결국 자신의 삶까지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자들의 외로움을 쉬운 통로쯤으로 봤고 병든 아내의 기다림을 당연한 배경처럼 여겼고 늦은 나이에 다시 피어나는 희망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조금 늦을 뿐 결코 그냥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삶은 생각보다 느리게 심판하지만 한 번 시작된 심판은 꽤 정확합니다. 반대로 최미정, 박선자, 정하나 그리고 윤서연은 무너질 이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속았다는 사실보다 속은 뒤에 자기 자신까지 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선자는 더 이상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고 정하나는 꽃집 문을 닫지 않기로 했으며 미정은 병든 몸으로도 세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누군가의 다정한 말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먼저 보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통해 더 차가워질 수도 있고 더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말은 비극이 아니라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기억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친절, 혼자라는 말을 공유하며 시작된 관계,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들어주는 듯한 사람. 그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다정함에 기대고 싶은 밤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짜 다정한 사람은 절대 상대를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급히 돈을 부탁하지도 않고 책임질 말을 애매하게 흘리지도 않으며 상대가 불안해할 틈을 길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진심은 늘 분명하고 거짓은 늘 희미한 척하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 차이를 알아보는 눈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윤서연은 이제 아침마다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줄 때 예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하늘을 봅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더는 부끄럽지 않고 조용하다는 이유로 만만하게 보이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딸 지영은 가끔 말합니다. 엄마, 이제 엄마를 누가 건드리겠어. 그러면 서연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늘 조심해야지. 그 웃음에는 쓴맛보다 여유가 더 많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법을 한번 제대로 배운 사람의 웃음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수강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획이 한번 비뚤어졌다고 종이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획을 바르게 이어가면 됩니다. 그 말은 서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인생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잘못 만난 사람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구겨버릴 필요는 없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늦은 나이에 찾아온 다정함, 어디까지가 위로이고 어디부터가 경계해야 할 신호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윤서연처럼 끝까지 증거를 모아 조용히 무대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늦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만 그 수업료가 아프다고 해서 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어떤 상처는 끝내 눈을 맑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맑아진 눈으로 다시 세상을 보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진실과 사람의 온기가 또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